클린스만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아시안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에 나서는 클린스만 호는 황의조의 이탈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주민규를 비롯한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 얼굴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치와 달리 대륙대회에서 선전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대회이던 56년과 60년 대회 2연패 이후 64년 동안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아시안컵입니다. 결승조차도 88년 대회 이후로는 2015년 호주 아시안컵이 유일할 정도로 아시안컵에서는 선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을 10회 연속 진출하고 4강에 한 번, 16강에 2번 들었던 나라치고는 빈약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4번 우승했는데요. 아시아의 강호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한국은 아시안컵에서는 중요한 순간 매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비, 미드필드, 공격할 거 없이 역대급 멤버가 한 자리에 한 명씩은 꼭 위치해 있는 황금세대이자 역대급 멤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확률이 높은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와 공격의 고루 핵심 멤버들의 폼이 폭발적으로 높은 것도 기대를 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타공인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은 작년 시즌 탈장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올 시즌 12골로 선전 중이고, 황희찬 역시 울버햄튼에서 벌써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뛰는 두 선수만으로도 벌써 22골이죠. 조규성 역시 팀에서 8골을 기록 중이고, 오현규도 출전 시간이 좀 줄었지만 5골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적지만 팀의 여러 자리를 소화하면서 계속 기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민재는 쉴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쉼 없이 많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안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정우영 선수와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골까지 넣었던 황인범 선수도 있고, 벨기에 리그지만 꾸준히 팀의 주축으로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진을 비롯해서 그 밑을 바치는 2선 미드필더와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의 존재가 팬들과 관계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축구계 모두가 이번에야말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멤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멤버에도 우려점은 존재합니다. 이번 최종 명단의 가장 가벼운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좌우 측면 수비수 자리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큰 정우영 선수의 경우만 봐도 백승호라는 서브 자원이 있었지만 포백 보호까지 하면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 이후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정우영처럼 경기를 조립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미드필더보다 투쟁적이고 직선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하면서 조금 더 터프하고 직선적인 패스를 많이 구사하는 박용우 선수가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우의 서브 자원이 이순민 선수의 경우도 터프하면서 바로 수비에서 끊어내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수비 라인 보호에 치중된 미드필더를 선호한다는 것이 이번 선택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수는 서령호와 김태환, 그리고 이기재와 김진수가 뽑혔습니다. 먼저 연령대가 서령호를 빼고는 모두 30대입니다. 김태환은 사실상 이번 대회가 마지막 국제대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진수와 이기재는 30대 초반이지만 이후에 에이징 커브가 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서령호와 김진수는 그나마 기량을 증명 혹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태환과 이기재는 소속팀 경쟁에서도 밀린 상황입니다. 특히 이기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에서 그 경기력만 보면 선발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7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높은 연령대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풀백 자리가 과연 이 7경기, 우승까지 가는 경기를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카타르 월드컵 멤버에 대비해서 명단이 많이 바뀌면서 신예 선수들의 적은 A매치 경험도 우려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체제의 대표팀에서 신예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터라 남은 합숙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의조의 이탈과 엔트리의 26명 확장으로 한두 명의 자리가 더 여유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새 얼굴을 뽑기보다는 양현준과 김지수를 뽑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수비의 숫자와 측면 공격수의 숫자를 더 확보하는 선택을 한 건데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측면 공격수의 침투와 스위칭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의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양현준을 선발하고, 센터백의 경우에는 대회 이후에 펼쳐질 경기들에 대비해서 팀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들이 이해 못할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 동안 66골을 넣었던 주민규는 이번에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3명의 스트라이커를 뽑았던 클린스만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명을 채우지 않을까 싶었지만 선발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주민규가 이제까지 활약해도 그 어떤 대표팀 감독도 선발하지 않았던 점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규라는 선수는 K리그의 천부적인 피니셔입니다. 득점 감각 자체로도 국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과 경쟁해서 득점왕을 따낼 정도로 득점력 자체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 멤버인 조규성, 오영규만 두고 보면 주민규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가 보일 수 있는데요. 당장 조규성은 객관적인 득점력은 주민규에 비해 떨어질 수 있지만 높은 타점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깊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볼을 연계하고 박스 안으로 전속력을 침투합니다. 지난 A매치에서 조규성이 박스 바깥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조규성은 활동폭이 넓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 주민규는 박스 안에서 머물면서 기회를 노릴 때 가장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따라서 주민규에게 패스를 집중시켜서 박스 안에서 계속 경쟁을 시키고 슈팅을 노릴 수 있게 해야 더 진가가 드러나는 선수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주민규가 대표팀에 올 경우 손흥민과 황희찬이 주민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컵백을 내줘야 하는 플레이가 강제될 상황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지 않을까 분석해 봅니다. 어찌됐건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이 시작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K리그를 안 본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도 이 선수들이 이 시기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이번이 유일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 해도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64년 만의 우승을 꼭 달성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테베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 벤투 감독은 과정이 다 정해져 있을까?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볼이 어떻게 갈 거고, 미드필드에서 측면으로 볼이 어떻게 갈지, 전방을 거쳐서 갈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 약속이 그 세밀하게 다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고,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빨리 볼을 측면으로 전달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자. 얇지만 섬세한 축구고 선이 굵지만 좀 투박한 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용우는 볼을 끊어서 정확도보다는 빠른 속도로 공간을 던져주는 스타일이고, 그 전에 뛰었던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볼을 잡아서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척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정우영을 안 뽑는 거고, 그때면 백승호라든지 뭐 나상호라든지 그 벤투 감독 때 중용받던 선수들이 안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가 갖고 들어가고 자기가 크게 하고 빨리 경합해서 부딪히고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니까 실제로 벤투호에 비해서 지금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수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간 멤버는 좀 2명밖에 없으니까. 이라크전을 보고 나서 지금 문제점 되는 게 있을까? 빌드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전진하기 위한 패스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공간이 보이면 그제서야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게 이라크전에도 나는 후방 빌드업, 뭐 공격의 골 결정력 부족, 이거 오케이, 알겠는데 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대각선을 한 명 건너준다고 그러거든. 경기 중에 이 패스가 계속 잘려. 지난 10경기 동안 봤을 때 11경기, 그러니까 이라크까지 봐도 패스가 한 명을 건너서 주는 패스 같고, 공간을 한 명을 건너서 멀리 주는 패스, 전환 패스나 대각선 패스가 10개를 주면 7개, 6개가 잘려. 근데 이게 7개, 6개, 이라크전을 보면 이 7개, 6개 중에 하나, 2개가 골키퍼랑 1대1 찬스가 나버려. 근데 이라크가 골을 못 넣은 거지. 본선에서 이거 한 방이면 메이저 대회니까 얘네들 집중할 거란 말이야. 본선에서 이거 한 방으로 골 먹으면은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시아의 고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지는 게임을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드필드 지역에서 대각선으로 주는 패스나 거기서 미스나 사인 미스 나서 공을 잃는 플레이가 벤투 때보다 훨씬 많거든. 벤투 때는 이 지역에 최소한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잃진 않아. 그리고 잃어도 이 3선이 촘촘한데 클린스만 감독 하의 대표팀은 미드필더와 공격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패스를 건너주는 패스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건너주는 패스하다 잘리면 이 미드필더들이 가서 수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비 앞과 미드필더와 이 수비 앞의 공간이 너무 커져. 그러면 여기서 원투 패스 한 방이면 수비 뒷공간으로 볼이 가는 거고, 그럼 골키퍼랑 1대1이 나는 거거든.
나는 이 간격이랑 패스 미스, 그러니까 패스, 이 대각선 주는 패스, 간격 문제랑 이 패스 문제가 진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난 위험할 것 같아. 지금까지 스네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